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검찰이 집단 반발하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대통령실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인 종묘 인근의 초고층 재개발 사업을 두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로 날을 세우며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11호 부동산 대책에 정부가 9월 집값 통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의 집단 반발, 검난이 일어났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집단 성명이 나온 겁니다. 일선 검사장 등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핵심은 법무부 또는 대통령실 등 윗선의 요구나 관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노 대행이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윗선을 의식했다는 해명입니다. 초소식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출근길에서 말을 아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라는 지시 받았습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대검찰청 소속 검찰 연구관들은 납득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해달라며 합당한 책임을 다하시라는 입장문을 내고 아예 노 대행을 찾아갔습니다. 오전 11시 검찰 연구관 10여 명을 만난 노 대행은 용산을 언급했습니다. 노 대행은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취지로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힘들다는 말도 덧붙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대통령실의 입장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인정한 셈입니다. 검찰 내부에서 노만석 직무대행을 상대로 이 사퇴 요구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검찰 안팎의 진통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현주호입니다. 일선 검사장들의 총장 대행에 대한 압박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총장 대행에 대해 완장질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검난으로 번진 이들의 요구, 박은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검찰에서는 하루 종일 수뇌부부터 일선 검사까지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박재혁 수원지검장, 박현준 서울 북부지검장 등 일선청 검사장 18명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성명문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검사장들은 항소 의견이었다는 서울중앙지검장 입장을 감안할 때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개별 사건에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건 갑질이자 완장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선 8개 대형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내고 노 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설명이 제대로 안 되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임 검사들을 가르치는 법무연수원 교수들도 집단 반발 성명을 냈는데 검사장 회의 등 실제 행동까지 고려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례적으로 전면에 나서며 수사 지휘 등 윗선 개입 관련 의혹들에 대해 정면 반박했습니다. 대검으로부터 항소 계획을 3차례 보고받았고 그때마다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우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 항소 계획을 처음 보고받은 건 선거 직후였습니다. 이후 선거 3, 4일 뒤와 항소 기한 막판 2차례 더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마다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습니다. 보고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제가 의사표현했습니다. 의사표현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직접 하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차관도 있고 또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참모들하고 자주 정치적 논란의 소재가 됐던 수사지휘권을 쓰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했던 수사지휘 등 역대 5차례 있었던 장관의 수사지휘는 모두 서면으로 지휘서가 전달된 바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정 장관이 사실상 뒤에서 위법한 수사 지휘를 한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차장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공식 지휘권 발동이 아닌 압력성 지휘권을 행사한 나쁜 선례라며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검찰 내부에서도 법적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여지가 있다. 최혜병 사건에서 윤석열 경로를 듣고 수사 방향을 바꾼 것과 뭐가 다르냐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정 장관과 노 대행은 현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1심 결과에 대해선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 여부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해명에도 항소 포기가 대검찰청의 예규를 어겼다는 지적이 거셉니다. 이어서 이혁재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형량을 강조했습니다. 검찰 구형보다 높게 나왔으니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저는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 장관이 강조한 유 전 본부장마저도 이해충돌방지법이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 등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무죄가 나면 실익 등을 고려해 상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써 있습니다. 또 항소 포기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관련 예규는 없습니다.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유 전 본부장 선고 형량이 항소 포기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 장관은 이번 판결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검찰 안팎으로 정부의 눈치를 보다 검찰 예규까지 어겨가며 항소를 포기한 것은 아닌지 소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이처럼 정성호 법무장관의 강한 입장이 나와서일까요? 대통령실은 침묵했습니다. 여러 의혹들이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까지 거론되며 논란이 확산하는 걸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실 표정, 표선우 기자입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자칫 공식 입장을 밝혔다가 정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걸로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관여한 게 없다며 항소 포기 날짜가 지나고 나서 민정수석실이 통보만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야권의 의혹 제기는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이려는 정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을 걸고 넘어지려는 프레임이라며 야당에 응해줄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이 검찰의 무리한 항소를 지적한 것도 이번 건과 별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사들이 되도 않는 거 기소해가지고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당시 발언은 대장동 1심 선고와 시간차도 있고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일반론이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항소 포기 사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 반발이 계속돼도 무관여 원칙을 고수할지는 고민거리로 남게 됐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와 이에 따른 검찰의 집단 반발인 검난 사태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가운데 정성호 법무장관이 길게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 발언들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검찰 출입하는 조일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정 장관은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맞는 얘기입니까? 사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 정도로 검찰 내부가 시끌시끌하진 않았을 겁니다. 네. 일단 정 장관의 취지는 적정 형량의 선고를 받아냈기 때문에 항소할 필요가 없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유동규, 정민용과 달리 김만배, 정영학, 남욱 3명은 오히려 검찰 구형보다 형량이 줄었습니다. 네. 게다가 정 장관은 도어 스태핑 초반에는 이 수사가 성공적이었다고 하다가 후반부엔 검찰 수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최초 수사부터 또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그가 수사 협조해주는 대가로 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 여러 의혹들이 있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뭐 배를 가르겠다 이런 얘기도 했던 검찰의 수사, 이런 정치성을 오히려 지적한 건데, 그렇다면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 판결 뭐로 봐야 됩니까? 핵심은요, 어떤 혐의를 적용하냐였는데요. 네. 이 대장동 개발 비리에 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적용되면 이 형량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이 최대인 업무상 배임을 인정했죠. 2심에서 이 부분을 더 다퉈봐야 하는데 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 재판은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게 전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2심은 진행이 되잖아요. 진행이 되면 이 부분을 다시 다룰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이것 때문에 그 부분이 불가능한데요. 예.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고 이 피고인 측만 항소를 하면서 2심 재판에선 형량이나 추징액을 1심보다 높일 수 없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추징 부분도 궁금합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그 추징금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이거는 포기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정 장관은 몰수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런 건가요? 정 장관은요, 이 사건의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를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법조계에선 이 과정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쉽지 않다. 네. 우선 MBN 취재진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소송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아직은 민사 청구액이 다 합쳐서 380억여 원 정도에 불과했고요. 이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기 때문에 변론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기약이 없는 데다가 또 민사에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액을 전부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정성호 법무장관의 발언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조유로 기자였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검찰의 집단 반발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도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항명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며 의혹을 밝히겠다고 나섰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계속해서 대장동 수사팀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반발하는 수사팀을 정치 검찰로 규정하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거나 강압적인 정부에는 한 소리도 못한다며 선택적 항명을 지적했습니다. 친윤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정치검찰의 항명과 조작기소 의혹을 반드시 진상규명할 겁니다. 수사팀을 향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 조사에 동의하면서도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 이른바 윗선 개입 의혹을 파고들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은 것입니다. 7,400억짜리 항소 포기입니다.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현안 질의를 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의 거절에 회의장을 항의 방문하며 여야 간 대치는 격화됐습니다. 민주당에선 당내 워크숍으로 당장 회의가 어렵고 증인 채택 일주일 전 출석 통보를 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예정대로 내일 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사퇴를 촉구하며 법무부와 대검찰청 항의 방문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재개발 공방이 김민석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충돌로 확산됐습니다. 김 총리가 유산 가치 훼손을 비판하자 오 시장도 일방적 매도라며 반박했는데 내년 서울시장 선거 전초전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서울 종묘 일대를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서울시가 종묘 인근 세운 4구역에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두고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라며 비판했습니다. 종묘 바로 코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면은 이게 종묘에서 보는 그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종묘 방문에 앞서 SNS를 통해서도 무리하게 한강버스를 밀어붙이다 시민들의 부담을 초래한 서울시로서는 더욱 신중하게 국민적 우려를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방선거 출마설에 선을 긋는 상황에도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 총리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잇따라 저격한 겁니다. 민주당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 실패 및 개인 비리 검증 TF를 꾸리는 등 오 시장을 향한 공세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 시장도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서울시의 재정비 사업이 종묘를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왜곡된 정치 프레임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종묘의 가장 중요한 역사 유적으로부터 건물이 지어지는 곳은 500m 이상 떨어지게 됩니다. 이 점을 지금 정부가 호도하고 있습니다. 김 총리를 향해 오 시장이 공개 토론을 제안한 가운데 종묘 인근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 화두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국민의힘도 부동산 이슈를 지방선거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책을 통계를 조작한 위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서 김민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11호 부동산 대책이 통계를 조작한 결과라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일부 지금 원고를 모집하기 시작을 했고요. 가급적 이르면 이달 안으로 저희가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 지역을 선정할 때 가장 최근 통계인 9월 주택동향 통계를 고의로 누락해 주택법을 위반했다는 게 소송의 근거입니다. 실제 정부가 반영한 6월에서 8월 통계 대신 한국부동산원의 9월 통계가 포함된 7월에서 9월 통계를 적용하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빠집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통계는 법적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며 만일 패소하면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행정소송에서 국토부가 패소하면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몇몇 구 서울과 경기 지역의 그 여러 가지 규제는 푸실 생각이십니까? 법적 절차로는 그 지역에 대한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게 답이지 않을까. 만약 저희가 진다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앞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대한 위증죄 고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네, 이번엔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전히 현장엔 작업자 4명이 잔해 속에 남은 상황인데요. 어제부터 사실상 중단됐던 구조 작업이 오늘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이교욱 기자, 지금 무너진 보일러타워 양옆에 있는 4호기와 6호기를 무너뜨린 뒤에야 이 구조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건데 그 발파 준비는 얼마나 돼가고 있나요? 예, 오늘 사고 현장에서는 하루 종일 4호기와 6호기 보일러타워 해체 작업을 위한 장비들이 속속 도착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르면 내일 폭약을 넣어서 두 보일러타워를 무너뜨릴 예정인데요. 약 1시간 전부터는 타워 주변 도로 300m도 통제됐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사고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4, 6호기 해체 작업은 사고가 난 5호기 발파를 맡은 업체 코리아카코가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발파 시점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하나 이제 따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이랑 약간 좀 틀려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소방당국은 4호기와 6호기가 예정대로 완전히 무너지고 나면 곧장 수색과 구조 작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동안 주변 타워가 붕괴될 우려가 있어서 쓰지 않았던 대형 크레인도 본격 투입합니다. 현재까지 매몰된 7명 중 3명의 시신이 수습됐고 4명은 잔해 속에 끼어 있는데요. 여전히 2명은 어디에 있는지 위치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현장에서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험 볼 때 부정행위하면 안 된다는 건 이 명문대생이 아니어도 다 아는 얘기인데 또 씁쓸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연세대에 이어 고려대에서도 온라인 중간고사에서 집단 부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채팅방을 통해 문제와 답안이 공유된 건데요. 학교는 시험을 통째로 무효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간고사 초유의 사태라는 제목의 고려대학교 한 수업에 올라온 공지입니다. 지난달 25일 치러진 1,400여 명이 응시한 교양과목 중간고사에서 학생들이 오픈 채팅방을 통해 답안을 공유하는 등 집단적인 부정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여러 개의 채팅방에 500명 정도가 있었는데 내부 제보를 통해 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시험 당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창을 못 띄우게 막는다거나 이번 시험에서는 그런 거 없이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없었고 시험을 담당한 교수는 중간고사를 무효화한다며 추가 질의를 받지 않겠다는 공지를 남겼지만 2주가 넘도록 후속 안내는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연세대에서도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바 있는데 이번 고려대에서도 AI를 활용했다는 학생들의 제보가 잇따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세대는 중간고사 영상에서 부정행위 하는 모습들이 다수 확인됐다며 자수하지 않은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유기정학을 추진하겠다고 경고에 나섰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학 측이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한 이들이 부정행위 사태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MBN 뉴스 정혜진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의 교수 임용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당초 인천대가 있는 일선서에서 이 사건을 수사해 왔는데 오늘 인천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노승환 기자입니다. 지난 9월 31살인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딸 유담 씨가 인천대학교 무역학과에서 교수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에서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말 국정감사에서 특별한 경력이 없는 유 씨가 경력 부문에서 만점을 받은 사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3월 달에 박사학위를 받고 2달 뒤인 5월 달에 교수로 임명이 되는데 그러면 무슨 경력이 있겠어요? 국제 경영을 강의한 경력이 있으신 분들한테 만점을 준 것 같습니다. 이달 초엔 인천대가 규정에 따라 연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갖고 있지 않다며 한 개인이 인천대학교를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사건은 관할인 인천 연수경찰서에 접수됐는데 일주일 만에 인천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했다는 게 인천경찰청의 설명입니다. 인천대는 채용 심사 과정에서 내부 규정에 어긋나는 일은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인천대 총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소환 여부와 조사 일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개봉한 영화 친구를 기억하십니까? 이 영화의 실제 배경이 됐던 이 부산의 양대 폭력 조직들이 지금도 복수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이 조폭들은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황급히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도망치는 한 남성. 부산의 폭력조직 칠성파 조직원입니다. 또 다른 폭력조직 신 20세기파 중간 간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는 겁니다. 이틀 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줄지어 가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번엔 신 20세기파가 보복을 위해 조직원들을 비상 소집한 겁니다. 보복에 나선 신 20세기파는 부산 해운대의 한 도로에서 칠성파 조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보복에 보복을 반복하는 조직폭력배 간 세력 다툼은 1년간 계속됐습니다. 6명이 흉기에 찔렸지만 보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A파 조직원이 B파 조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촉발되어서 상호 보복이 지시자는 교도소에 수감해 있는 상태에서도 범행을 지시하고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두 세력 간 다툼은 1990년대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엔 한 장례식장에서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고 2021년엔 폭행과 보복 폭행이 이어지며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조직폭력배 46명을 검거해 범행을 주도한 20명을 구속하고 해외로 도주한 2명은 인터폴에 수배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이번엔 안타까운 일터 사고 소식입니다. 경남 고성의 한 양식장 물탱크 안에서 작업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물탱크를 청소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감전이나 익사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119 구급차와 구조대가 육상 양식장으로 급하게 들어옵니다. 차에서 내린 구조대원은 사고 현장으로 뛰어갑니다.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양식장 대형 저수조 안에서 50대 한국인 1명과 20대와 30대 스리랑카인 2명을 숨진 상태로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안 나와서 누가 가버렸겠는 것 같더라고요. 저 야구장 사람이 와서 이제 본 게 그래 있더라고요. 저수조는 가로 4m, 높이 2m, 철판으로 만들어졌는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작업자들이 발견된 이곳 대형 저수조에는 바닷물의 온도를 높이는 수온 조절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전자장비가 설치된 저수조에는 물이 차 있었던 만큼 현재로서는 안전사고 가능성이 가장 커 보입니다. 감전의 위험은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산소 결핍 또 물과 관련된 익사 이렇게. 경찰은 국가수에 정밀 감식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세금 낼 돈은 없다더니 명품 살 돈은 있는 사람들, 이런 뻔뻔한 체납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국세청이 확인한 체납자들의 민낯을 홍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양도세 등 100억가량의 세금을 내지 않은 한 체납자의 자택입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 주황색 명품 가방 상자가 벽면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집안 곳곳을 뒤져 찾아낸 초고가 명품인 에르메스 가방만 60개. 뿐만 아니라 미술품과 순금 등 모두 9억 원어치가 압류됐습니다. 수억 원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또 다른 상습 체납자의 자택. 저희 국세청에서 왔는데요. 집 주소가 여기로 돼 있어가지고. 금고를 열자 현금 봉투와 명품 시계가 나오지만 생각보다 액수가 적습니다. 뭔가 미심쩍은 상황에 수색팀은 잠복에 들어갔고 결국 차량 속 여행 가방에서 4억 원의 현금 다발을 추가로 찾아냈습니다. 주변 CCTV를 확인하여 체납자의 배우자가 여행 가방을 몰래 옮긴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합동수색을 실시하여 국세청이 지난달 지자체와 함께 합동수색을 벌여 고액 상습 체납자 18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400여억 원에 달하며 이번 수색으로 18억 원 상당의 재산이 압류됐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호화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주식시장이 다시 4천선을 회복하며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불장에도 투자자 가운데 40, 50대를 중심으로 절반 이상은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손실액도 한 명당 1,000만 원에 가깝습니다.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거래소 시황판이 이번엔 빨갛게 변했습니다. 지난주 3,900선까지 밀렸던 코스피. 주말을 보내고 장이 열리자마자 3% 넘게 급등하며 단숨에 4,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올 초 2,000 초반대에서 오르내리던 코스피는 6월 3,000을 돌파하며 거침없이 올랐고 최근엔 4,000피 시대도 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높아진 주가만큼 수익을 본 건 아닙니다. 한 40대 직장인의 휴대전화 주식 계좌 화면이 온통 팔았습니다. 코로나19 때 바이오주를 집중 사들인 게 화근. 올 하반기에만 880만 원 마이너스가 난 상태입니다. 코로나 관련 바이오주들의 대규모의 자금을 투입했죠. 적게는 20%대부터 많게는 40%, 60% 넘어가는 것들도 있죠. 코스피 훈풍에도 지난달 말 기준 4050 투자자 10명 중 6명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형주만 주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6월 20일부터 넉 달간 코스피는 30%가량 뛰었는데 같은 기간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400개 이상 많았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상승 모멘텀이 다양한 중소형주의 소외를 낳게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잃은 총액은 12조 2천억 원으로 1인당 평균 931만 원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번 돈을 나눠주겠다며 미국 국민 1인당 2,000달러, 우리 돈 약 3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관세를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커지자 여론전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여론전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관세 수입을 국민 1인당 2,000달러, 약 300만 원씩 나눠주겠다는 파격적인 약속을 내놨습니다. 또 관세를 통해 수조 달러를 벌고 있으며 37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부채 상환에 나설 것이라며 관세를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주장했습니다. South Korea, $350 billion. Without this, we're not talking about that kind of money.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까지 트럼프 관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현금 살포가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거둔 관세 수입은 고소득층을 제외하더라도 국민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기에는 한참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베센트 재무장관도 현금 지급 외에 세금 감면 형태의 혜택을 시사했습니다. It could be just the tax decreases that we are seeing on the president's agenda. You know, no tax on tips, no tax on overtime, no tax on Social Security.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는 이른바 마스가의 상징, 한화오션에 내려졌던 중국의 제재가 1년간 유예됐습니다. 한화오션으로선 일단 숨을 돌리게 됐는데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습니다. 이 소식은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14일 하나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해 일체 거래와 협력을 금지했던 중국 정부. 당시 중국은 미국이 진행한 중국 해운 조선업에 대한 조사에 하나오션이 협조한 것을 제재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지원하는 마스가 프로젝트의 핵심 역할을 맡을 예정이던 하나오션을 콕 집어 희생양으로 삼은 건 중국의 의도된 미국 견제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尽早纠正有关错误做法，停止损害中方利益。 하지만 지난달 말 부산 미중 정상회담에서 확전을 자제하자고 합의하면서 상황이 급변했고 휴전 시작일인 미국 동부 기준 10일 0시 1분부터 하나오션에 대한 제재도 함께 중단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조선업에 대한 조사 조치를 1년 중단함에 따라 하나오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1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선 한미 핵추진 잠수함 협력으로 중국이 한국에 대한 추가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도 있었지만 하나오션 제재를 말끔히 풀면서 이런 분석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습니다. 다만 이번 제재 중단이 영구적이 아닌 1년이란 기한이 달려있다는 점에서 미중 관계가 다시 강대강 모드로 돌입하면 언제든 부활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런 말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라는 취지입니다. 송미령 농림부 장관의 법정 증언 보시겠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유의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일종의 업무 지시 같은 걸 하셨습니다. 송 장관은 계엄은 알지 못했다며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동원됐다는 생각이 든다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또 송 장관은 한 전 총리의 일정이나 행사를 당분간 대신 가달라는 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당분간이라는 이야기를 한 게 맞느냐며 일시적 경고성이라면 당분간이라는 단어와 상충하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이른바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과는 배치되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국군방첩 사령관과 함께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드론 평양 투입을 지시하는 등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높여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에서 참담함을 느꼈다며 남은 수사기간 동안 외환 의혹은 마무리하고 내란 의혹 진상규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밀착 취재입니다. 지금은 울릉도 갈 때 배를 타고 가지만 이르면 2년 후에는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게 됩니다. 활주로가 될 바다를 거의 다 메우면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활주로가 짧아 걱정도 존재합니다. 현지 상황이 과연 어떤지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에메랄드빛 동해. 일주 도로를 따라 기암괴석과 봉우리가 장관을 이룹니다. 대한민국 최동단섬 독도를 품은 울릉도. 이국적이고 신비한 자연환경에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은 섬 1위지만 문제는 너무 멀다는 겁니다. 크루즈를 타고 오시게 되면 전날 저녁에 밤에 11시에 출발을 하거든요. 아침에 일찍 5시, 6시 더 내리셔야 돼요. 울릉군 사동항 일대. 공항 건설 작업이 한창입니다. 섬 자체에 평지가 거의 없어 바다를 메워 활주로를 만들고 있는데 눈으로 확인될 정도로 공사는 진척됐습니다. 저 멀리 바닷물을 메우는 막바지 매립 공사가 이어지고 있고요. 활주로에 흙을 쌓아 기반을 다지는 작업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공정률은 68.7%. 깊은 동해를 메우는 난공사라 다소 지연되긴 했지만 내후년까지는 활주로와 터미널 등 건설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8년 개항이 가시권으로 다가오면서 기대감이 피어납니다. 바가지 논란과 경비 문제 등으로 3년 연속 줄어든 여행객이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나는 계기가 될 거라는 겁니다. 또 좋지요. 공항을 생기면은 관광들도 멀미 때문에 못 오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 빨리 올 것 같으면은 올 수도 아니겠습니까? 우려를 표하는 주민도 적지 않습니다. 활주로 길이가 1,200m로 짧아 큰 비행기가 못 들어오고 추락 위험을 걱정합니다. 활주로 앉아서 정부는 활주로 연장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만큼 추락 방지 시설을 확충해 불안을 덜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1년 이 대형 크루즈 선박이 운항을 시작한 이후 울릉도 관광은 배멀미와 날씨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졌는데요. 하늘길이 열리면 더 빠르고 편리한 당일 관광 시대가 열릴 거란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의 또 30, 40대 남성의 절반이 비만이라고 합니다. 조금 먹고 많이 운동하는 게 살 빼는 정답이지만 요즘은 비만 치료제를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주사 형태 치료제는 없어서 못 맞는다는데 정민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비만 치료제 성지로 불리는 서울의 한 의원입니다. 처음이신 거죠? 이 정도는 괜찮겠네요. 진료 시작 3분 만에 처방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만 치료제 처방전을 받았는데요. 약까지 직접 구매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가격 안내판이 눈에 띄는데 품절됐다고 쓰여 있습니다. 마운자로 2.5 있어요? 2.5 없어요. 진행해도 가져야 드려요. 다른 약국도 마찬가지. 구하기도 사실 쉽지 않고 우리도. 저희가 주문을 해도 몇 달째 못 받았었어요. 한 개도. 한 달에 30만 원에서 40만 원. 비교적 고가지만 없어서 못 사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한국 성인 23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명 중 1명은 비만으로 10년 전에 비해 30%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0, 40대 남성은 절반이 비만이었습니다. 덜 먹고 운동하는 것보다 쉽게 살을 빼주는 비만 주사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셈인데 미용 목적으로 주사를 찾는 여성들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비만이 아닌 여성들 중에서도 28%는 스스로 비만이라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 때문이었는데 미용 70%인 것 같고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면 되니까 되게 편해가지고.
질병청은 비만 치료제에 의존하는 방식은 영양결핍이나 대사 이상을 겪을 수 있다며 반드시 음식 조절과 함께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정민영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 날까지 큰 추위는 없지만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특히 시험 당일 아침엔 춥고 낮엔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면서 수험생들 컨디션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장인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주머니에 손을 넣고 버스를 기다립니다. 자전거를 타는 시민은 두꺼운 장갑을 꼈습니다. 오늘 서울 은평구는 0.6도까지 떨어졌고 파주는 영하로 내려가 쌀쌀했습니다. 두껍게 입었어요. 몇 겹을 입었어요. 오늘 뭐 이거 패딩에다가 속에 또 이걸 또 가죽 또 이거 조끼에다가 잘 입고 나왔어요. 오늘도. 기온은 내일 오후부터 올라 당분간은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충주나 문경 같은 내륙 지역은 일교차가 15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큰 추위는 없겠지만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기온의 일교차가 크겠으니 중부지방은 수능날 아침엔 5도 안팎으로 쌀쌀하다가 오후 영어 시험 시간에는 17도까지 오르며 다른 계절처럼 느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아침엔 10도 수준을 보이다 낮엔 2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고사장에 갈 때는 두꺼운 옷 한 벌보다 이렇게 얇은 옷을 여러 벌 입는 게 낫습니다. 실내 온도 변화에 따라 옷을 입거나 벗으면서 체온을 조절해야 합니다. 청소년은 일교차가 1도 커질수록 기관지 감염 등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이 6% 늘어난다는 연구도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시험 전까지 아침과 밤에 따뜻하게 입고 외출하고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내 월급만 그대로인 무서운 고물가 시대입니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는 수밖에 없는데 카페 대신에 믹스커피를, 빵집 대신 편의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출근길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던 직장인 홍세아 씨. 최근 즐겨 마시던 아메리카노 대신 커피 믹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 들더라고요. 사무실에는 커피 믹스가 항상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비용 절약하는 측면에서. 지난해부터 국내 커피 전문점이 연이어 커피값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유명 카페 브랜드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려면 거의 5,000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커피 믹스로 대체하면 한 잔에 500원 안쪽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이후 해마다 감소세를 보였던 커피 믹스 판매가 최근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물가 기조 속에 실속형 저가 제품은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빵값이 급등하면서 대형마트에서 자체 개발한 PB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화장품도 다이소와 편의점 등에서 출시한 5,000원대 초저가 제품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생활에 되게 필수적인 품목들은 이건 아예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저렴한 대체품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화장품도 좀 그런 종류에 들어가고 의식주 중에 이제 대부분 그런 품목에 해당이 될. 고물가의 파고가 높아질수록 소비자들의 손길도 값싼 제품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국제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중남미에서 또 정치인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번엔 과테말라의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인데 무장한 괴한들이 전 시장 후보를 향해 총 수십 발을 난사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한여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과 여성이 건물 밖으로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남성들이 우르르 차에서 내립니다. 마치 건설 노동자인 것처럼 헬멧을 쓰고 조끼를 입었는데 손엔 총이 들려 있고 이내 거침없이 난사합니다. 현지 시각 8일 중미 과테말라 치말테낭고 도심 한복판에서 전 시장 후보와 함께 있던 여성이 총격을 받고 모두 사망했습니다. Hugo Veras, no tenemos comunicación con la familia del ex candidato. Realmente un hecho lamentable, o sea, y se dio otro caso. 현장에서는 최소 27개의 탄피가 발견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군에서 도난당한 무기가 범행에 이용됐으며 차량도 도난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는 전 시장 후보였던 호세 엘리아스 라미레스 안드레스로 수천억 원 상당의 공공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총격은 건설 사업에 연관된 갱단 간 경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마약 밀매 등 조직 카르텔의 영향력이 큰 중남미에서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피살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멕시코에서는 현직 시장이 연설 도중 피살됐고 지난 1월 에콰도르에서도 시장이 차 안에서 괴한의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MBN 뉴스 한예입니다. 이번엔 지난주 태풍으로 200명 넘는 사망자가 나온 필리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태풍 피해를 채 수습도 하기 전에 또 다른 태풍이 상륙했는데 이번엔 더 강력한 슈퍼 태풍입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강풍과 거센 빗줄기에 다리가 고무줄처럼 크게 흔들립니다. 마을에 들어찬 흙탕물은 금세 성인 남성 가슴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필리핀 동부 루손 섬에 시속 230km의 강풍을 동반한 슈퍼태풍 풍웡이 상륙하며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난주 224명의 사망자를 낸 태풍 갈매기에 이어 닷새만입니다. Actually po, di po talaga kami makatulog kagabi kasi paghampas po sa yero namin, yung sa hangin po, grabe talaga, maririnig niyo po talaga. 강한 물살에 휩쓸린 60대 여성을 비롯해 2명이 숨지고 약 120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수도 마닐라 인근 공항까지 폐쇄되면서 항공편도 400편 가까이 취소됐습니다. Reorienting whatever we have, whatever resources we have to focus on this incoming typhoon. 전국적으로 최대 20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필리핀 정부는 오는 11일까지 학교와 정부기관의 임시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태풍이 최근 몇 년 동안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필리핀은 매년 20차례 태풍을 겪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태풍의 위력이 더 거세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나라를 불문하고 해안가 방파제 근처에선 주의가 필요합니다. 휴양지로 유명한 스페인의 한 섬에서 대형 파도가 관광객들을 덮쳐 3명이 숨졌습니다. 파도 사고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친 파도가 해변으로 몰아칩니다. 방파제 위 사람들은 큰 파도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채만한 파도가 방파제를 덮치고 사람들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10명이 파도에 휩쓸렸는데 70대 네덜란드 여성은 심장마비로 숨졌고 병원으로 옮겨진 9명 중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Yo desde que vi a uno que me levantó la mano, pues me quité la ropa, al agua y pude coger a 3, pude salvarlo y la mujer no pude salvarla porque fue de un instante. 같은 날 남쪽 해안에서도 프랑스 관광객 6명이 파도에 휩쓸렸고 해상에서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현지 구조당국은 테네리페 섬에서 이날 3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고 당일에는 최대 4m의 높은 파도와 강풍이 예고됐습니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은 관광객들이 안전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que va a venir la ola y se lo va a llevar, que la marea está jodida y se lo van a llevar, no hacían caso y mira, ¿qué pasó eso al final? Y sacando fotos. 현지 언론은 이번 사고가 최근 10년 사이 테네리페 섬에서 난 사고 중 가장 큰 비극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조선의 곡식과 물자를 실어 나르던 배가 600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닷속 경주로 불리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인양된 건데요.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난파선의 흔적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잠수사들이 뿌연 물길을 가르자 선체 일부였던 거대한 목재 덩어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600년간 바닷속에 잠들어 있던 조선의 조운선, 마도 4호선입니다. 6개월 동안 15m의 저에서 해체, 분리, 재결합 등 섬세한 수중 작업 끝에 인양에 성공했습니다. 청자다발, 벽시 등과 함께 내부에서 발견된 나주 광흥창 목가는 배가 전남 나주에서 한양 광흥창까지 쇠곡과 곡물을 실어 나르다 침몰했음을 짐작케 합니다.
방사성 탄소연대 분석 결과 침몰 추정 연도는 15세기 초. 조선시대 선박에 실물이 확보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선 세종대 조운선으로 확인이 되어서 현존하는 유일한 실물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해양서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선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배를 고칠 때 쇠못을 사용한 흔적도 우리나라 고선박 중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태안 마도 해역은 조류가 거세고 암초가 많아 바닷속 무덤으로 불리는 서해의 험로. 인양 과정에서 새로운 청자들이 무더기로 추가 발견되면서 전문가들은 5번째 난파선 존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150년에서 75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유물들이 집단으로 세제에서 나온 사례가 좀 드물기 때문에 좀 한정된 시기를 보여주지 않는가. 이번에 인양된 마도 4호선은 목재의 염분 제거 작업을 마친 뒤 약 15년간의 복원 작업을 거쳐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정부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최대 61%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산업계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최종 목표가 나왔습니다. 2035년까지 최대 61% 수준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본격적인 도약을 위해 책임 있으면서도 실현 가능한 2035년도 감축 목표 수립을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남기는 했지만 사실상 정부안이 확정된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48% 감축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주장해온 산업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14개 경제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미국의 관세 정책 등 세계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감축 목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산업 부문의 감축 기술이 충분히 상용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거란 겁니다. 감축 목표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면 기업들은 배출권 부족분을 시장에서 추가로 구매해야 하는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계 충격을 줄이기 위해선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할 정부 주도의 선제적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오늘 대규모 미정산 미환불 사태로 회생 절차를 밟아온 위메프의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7월 말 위메프가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으로 법원은 파산 관제인을 선임해 정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볼리비아, 가나와의 평가전을 앞두고 소집된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 밝았는데요. 떠돌이 생활을 청산해준 새 보금자리, 천안축구종합센터에서의 첫 훈련이 아주 만족스러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은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파주 NFC와 계약 종료로 2년 동안 호텔과 훈련장 이곳저곳을 전전했던 축구대표팀. 드디어 천안 축구종합센터에 첫 발을 내디디며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주장 손흥민은 새 학교에 등교 첫날 학생처럼 설레어 했고 감사합니다. 다른 선수들은 만족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유럽식 호텔로 이렇게. 수중 치료 장비와 새 잔디까지 최신 훈련 시설도 좋지만 무엇보다 떠돌이 생활을 안 해도 된다는 안정감이 선수들을 웃게 했습니다. 또 워낙 신설로 됐고 좋다 보니까 이런 데서 또 훈련하고 싶다는 한번 들어오면 마음이 클 것 같아서. 올해 마지막이자 월드컵 조 추첨전 마지막 경기인 볼리비아와 가나전을 이기면 이 포트를 사실상 확정할 수 있는 만큼 홍명보 감독은 승리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포트 2에 들어가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 들어갈 수 있게 저희가 경기를 승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천안시대에 첫 발을 내딛고 새 출발에 나선 축구대표팀이 올해 유종의 미를 거두고 팬들의 싸늘한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늦가을 들어서 주 초마다 반짝 추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밤사이 북쪽에서 또다시 찬 공기가 남아있는데요. 내일 아침은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대관령 영하 2도, 연천 영하 1도 등 중부지방 곳곳에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고요. 서울도 3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그래도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15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다가오는 수능일에는 기온이 더 올라서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크기 때문에 옷차림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제주 해안과 남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춘천이 영하 1도, 서울과 대전은 3도까지 내려가겠고요. 낮에는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대구의 아침 기온 4도, 광주는 5도로 오늘보다 춥겠지만 낮에는 16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